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부동산 이제 하면서 상담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회초년생들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가 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빌라라고 하죠. 그 빌라 깡통 전세 들어가서 너무 많이 피해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1억 5천도 뜯기고 뭐 3억도 뜯기고 막 많게는 뜯기는데 사실 그게 그 나이 때 전재산이고 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마련한 돈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기쳐먹는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신문에서만 봤지 이런 게 실제로 벌어지나 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그 다세대 빌라 그 전세계약 체결할 때 주의할 점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보면요, 이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근생 있잖아요. 근생이 뭐냐면 근린 생활시설이 린이 이웃 린자예요. 이웃사촌 할 때 그 이웃 있잖아요. 그걸 린이라고요. 이웃 린자고 근은 가까운 거예요. 가깝다 뭐 근접하다 할 때 근자. 그럼 근린은 뭐예요? 가까운 이웃이에요. 근린 생활시설 그럼 가까운 이웃에서 생활하는 시설들 뭐 복덕방 저희 집 부동산 예컨대 뭐 빵집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이 근생이라고 불러요. 1종도 있고 2종도 있는데요. 이런 근생들을 지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4층 이상 못 짓는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4층까지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또 그 주택 한 개당 말하자면은 그 차량 주차 대수를 몇 대 이상으로 해라 그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빌라업자들이나 신축업자들은 최대한 많이 작은 땅에다가 최대한 많이 지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도 같은 돈 들여갖고 뭐 물건을 많이 팔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지어서 팔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팔아야 되는데 근생 같은 경우 좋죠. 왜냐면 주택은 주택 한 대 지으려면 뭐 0. 몇 대 주차돼서 확보해라 그러는데 근생은 그런 게 훨씬 더 규제가 완화됐단 말이에요. 뭐 주택 한 대 지을 때 뭐 주택 한 채 지을 때 뭐 주차대수 한 대 확보해라 라면은 근생 같은 경우는 뭐 10채 지을 때 한 대만 확보하면 되고 약간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택으로만 다 지으면은 주차 공간이 많아지니까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생을 넣는 거예요. 근생을 넣어서 주차 대수를 최대한 줄여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늘린 다음에 근생보다 주택 같은 게 잘 팔리니까 그거를 주택으로 전세를 맞춘다든지 주택으로 팔아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뭐 좀 저렴한 지역의 다세대 빌라 연립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그 주택이랑 똑같아요. 화장실도 있고 막 주방도 있고 하지만 이제 건축물 대장 들어가 보면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제 근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가 좀 싸요. 이런 데 왜 쌀까요? 아무래도 근생은 불법이거든요.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 집합 건축물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깡통전세 문제되고 있는 화곡동에 있는 집합 건축물이긴 하지만 이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 있죠? 이거는 보면 노란 딱지 보면 이 무단 증축 때문에 노란 딱지 붙인 거예요. 원래 5층까지만 이제 허가 받아 놓고 6층을 무단으로 증축을 한 거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 딱지 붙은 건데 지금 2층 이 근생도 지금 다 주택으로 지금 전세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 건축물인데 이건 아직 안 걸린 거예요. 걸리면 여기 적히거든요. 제일 뒷장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근생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많이 벌라고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거 조금 싸게 내놓으면은 생긴 건 똑같아요. 이 다세대 주택이나 이 근생 사무소나 생긴 게 똑같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 전세계약 체결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불법일 뿐만 아니고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누구라도 혹하는데 그만큼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그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거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반드시 이 집합 건축물 대장을 떼보세요. 집합 건축물이라는 게 건축물이 집합됐다는 거죠. 우리가 뭐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집합 1장에 집합 배우잖아요. 그 다음 수열 배우고 지금도 그러나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요. 이 집합 건축물, 이 집합할 때 그 집합이에요. 건축물이 집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뭐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집합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이라서 집합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고 여기 표제부는 뭐냐면 그 조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1층, 2층, 3층, 4층, 5층을 한 번 다 조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여기 전유부라고 적힌 것도 있어요. 전유부는 그 표제부는 그 건물 전체가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고 쭉 나오는 거고 전유부는 그
내가 딱 전유부, 전유라는 게 전속으로 소유한다, 그 전유부거든요. 이 표제는 껍데기다. 그래서 표제부고, 이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건물 외관을. 그리고 여기 전유부는 전적으로 소유하는, 전속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용도가 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1층, 2층, 3층, 4층 쭉 나오죠. 2층을 딱 근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2층을 막 이제 중개사 사장이 그 복덕방 사장님이 딱 소개시켜 주는데 보니까 근생이 2층을 가서 막 202호 보여주는데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딱 내가 집에 와서 인터넷을 떼보니까 이거 인터넷 정보24 가면 뗄 수 있거든요. 공짜로. 떼봤는데 근생으로 돼 있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집합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떼보자. 물론 이 집합건축물 대장 표제부 말고 전여부를 떼봐도 근생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1층부터 6층, 5층, 6층까지 쭉 조망할 수 있는 표제부 관련된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비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소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 전유부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제부를 꼭 떼보시라. 떼보시고 근생인 걸 알면 그럼 계약하면 안 되느냐? 근데 너무 싸고 좋고 집이 없어. 그런 경우 계약해도 돼요.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이어도 임대인이 불법인 거지 임차인이 형사처벌 받거나 과태료 받거나 그러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정말 이거밖에 없어. 그럼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전입신고 받고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인도 받는 거, 키 받는 거,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키 받는 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전입신고, 이것도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것도 상식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가서 동사무소 가면 다 해줘요. 쉽게 600원만 내면.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뭐를 진짜 조심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시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게 뭐 1억 5천에도 전세가 나오고 1억 6천에도 나오는데, 그 근처 가서 시가 부동산에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말 안 해줘요. 잘 모른다고 그러고 막 저도 부동산 합니다만은 부동산 사장님들 특징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지금 뭐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에서 나와서 후보들끼리 막 선거 토론하잖아요. 불리한 거는 동문서답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그 답변 안 해요. 거기에 대해 답변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하면서 길게 한 1분만 얘기하면 내가 뭘 물어봤는지 까먹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궁금했던 거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 사장님들도 많이 그러거든요. 동문서답해요. 불리한 건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말 안 하면 티가 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뭐 새로 지어서 아직은 시세가 없고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막 이런 얘기 해요. 다 무시하시고요. 그 근처 다른 부동산 가서 예컨대 15평, 실평 15평짜리 빌라면 실평 15평짜리 빌라 얼마 받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연식으로 됐을 때 뭐 엘리베이터 있냐 없냐 이런 것 좀 따지셔가지고 얼마 받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걸 모르면 절대 계약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계약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해도 1억 5천 날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 금액이 예컨대 뭐 내 보증금보다 내가 예컨대 2억짜리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최소 3억이어야 돼요. 왜냐면 빌라는 빨리 안 팔려요. 경매 넘겨도 빨리 안 팔리기 때문에 30% 정도 할인됩니다. 그러면 3억에 30%면 얼마예요? 10%면 3천만 원이죠. 30%면 1억이에요. 2억까지는 안전하지만 그 2억 밑으로 만약에 아파트 빌라 값이 예컨대 한 2억 5천짜리다. 근데 2억짜리 전세 들어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2억짜리 전세면 최소 시세가 3억 원 돼야 돼요. 그 부동산 사장님 말 안 해줘요. 임대차 맞추는데. 옆에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두 번째 뭘까요? 그 건물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만 봐도 보세요. 여기 보시면 22세대라고 되어 있죠. 이 세대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등기소 사이트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700원이면 열람하거든요. 700원씩 내고 이걸 다 뜯어보진 않더라도 한 5개 정도 뜯어보세요. 5개 뜯어봤자 7호 35, 3,500원이면 돼요. 3,500원 쓰고 1억 5천원 아끼시자. 뜯어봐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이제 등기가 보통 이제 이렇게 예컨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제 갑구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딱 임차권 등기 명령이 빨간색으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 집주인은
돈을 안 내주는 집주인인 거예요. 보증금을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그래갖고, 돈을 못 받은 채로 전입신고를 빼면 내가 선순위를 놓치거든요. 돈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내가 선순위를 놓치니까 전입신고를 빼면 안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뺄 수가 없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치고 전입신고를 빼면 우선순위가 확보가 되니까 그때 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건데요. 그게 돼 있는 집은 이 집주인은 이렇게 보증금 안 빼주는 걸로 유명한 집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셔갖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한 개라도 돼 있는 집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꼭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시가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해요. 부동산에서 또 뭐라고 찾아내느냐, 내가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치고 막 나가야 되니까, 근데 결혼하는 경우는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결혼하는데 새 집에다 전입신고를 해야지 또 실거주 2년을 보장을 받잖아요. 실거주 2년이 보장이 돼야지 또 양도세도 할인이 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9억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남편만 전입신고하면 안 돼요. 새 집에 아내도 전입신고 같이 해야지 실거주 2년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빼주는 바람에, 보증금 안 빼주는 바람에 나 전입신고도 못한다. 그럴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하고 전입신고 빼면 된다고 그랬죠? 임차권 등기명령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약간 난리가 나요. 야, 임차권 등기명령 다 사람들이 확인해보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으니까 이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집주인이 좀 고약한 사람이구나, 안 들어와. 그러면 전세가 안 나가니까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부동산은 무조건 집주인 편입니다. 그럼 집주인 부동산한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맞춰달라. 그럼 부동산이 이거 전세입자가 등기명령 치고 가가지고 지금 안 구해줘요 라고 하면 무슨 전략을 짜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세입자한테 전화를 해요. 전세입자한테 전화해서 그 사장님, 막 사모님 그러죠. 네, 사모님 이거 빨리 임차권 등기명령을 빨리 빼줘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이거 세입자 구합니다.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안 했을 때는 왜 안 빼주고 지금 와서 빼달라고 그러냐? 안 해줘야 되고. 그럼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세입자 나타났다. 새로운 세입자 나타났으니까 이거 돈 받아서 선생님, 사모님 드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세입자 나타났어요. 축하드려요. 막 이러면서 키를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집을 보여준다고. 아니, 집을 봐야지 계약이 돼야지 보증금 받아서 보증금 빼줄 거 아니냐? 그럼 혹해요. 그럼 비밀번호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가르쳐주는 게 왜요? 그러는 순간 점유의 상실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랑 인도랑 전입신고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도 이 전입신고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지, 이 인도를 놓치는 순간 또 우선변제권이 날아가요. 인도를 어떻게 놓쳐요? 비번 알려주는 순간 끝이에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정말 바쁘시면 직접 가서 비밀번호 가리고 문 열어주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문 잠고 오셔야 돼요. 왕복이 얼마, 차비랑 시간 아까워도 1억 6천보단 싸겠죠? 2억보단 싸겠죠? 절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정말 돈을 안 줘.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그쵸.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죠.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딱 일단은 집주인을 압박을 해야죠. 압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확정 판결 나와도 내 집에다 경매를 걸지는 마세요. 내 집에다 경매를 걸면 진짜 그야말로 집주인 아무런 임차인도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임대인을 압박해서 보증금을 받는 거니까 임대인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거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가지고. 그러면 임대인은 굉장히 압박을 받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내 집의 어떤 자산 가치를 좀 보호를 하고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어떤 손님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을 압박을 해서 보증금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인도받는 거 너무 당연하니까 시가를 꼭 확인하시라. 근데 그 시가는 부동산 임대차 맞추는 부동산 사장님이 절대 말 안 해준다. 다른 부동산 가서 시가를 반드시 확인하셔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억짜리 전세면 최소 3억 이상 돼야 됩니다. 30% 할인됩니다. 다세대 빌라, 연립, 오피스텔, 경매 넘어가면. 그리고 두 번째, 임차권 등기명령이 다른 집에 걸려있는지 보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걸려있는지 보면은 그 집주인이 악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전세입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 보여줘야 되니까 키 알려주세요.
절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됩니다. 직접 가서 보여주세요. 우선 변제권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잘못하면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서 그 세입자로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도 그냥 문 걸어 잠가버리고 보증금 안 줘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절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확정 판결 받아도 보증금 반환 소송 걸어서 확정 판결 받아도 내 집에 경매를 붙이기보다는 그 임대인 다른 소유물에다 경매를 붙여라.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발 이렇게 잘 따라가지고요. 정말 20대 때, 30대 때 초반에 그 몇 억이라는 돈 날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우부동산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기 트레이닝 플러스 모델하우스가 어딨나요?